때는 조금 지났지만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영우에 고래가 등장했는지, 그리고 우영우는 정말 좋은 이야기일지에 대해 말입니다. 사실 우영우는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옴니버스 방식의 드라마죠. 첫 번째로 다리미 재판을 통해 우영우란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녀가 자폐를 가진 변호사지만 충분히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자폐를 가진 이가 스스로 직장을 가지거나 독립하거나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을 마주케 함으로써 자폐의 무게를 목도케 하죠. 세 번째로 현실적인 자폐인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자폐를 가진 이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사회적인 압박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된 사회관계가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폐를 가진 이는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신뢰 위에서만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한계점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드라마는 자폐인을 포함한 다양한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그들을 고래에 비유하죠. 왜 고래가 등장했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죠. 물고기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한바다라는 거대한 회사에서 일하는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고래는 바다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역시 한바다만이 우영우를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산에 갔다면 우영우가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우영우는 왜 태산과 맞서 싸워야 했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래는 초음파를 통해 소통하며 같은 고래라도 종이 다르면 소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초음파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만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죠. 실제로 정훈과 우영우도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했죠. 쉽게 생각하면 아니 같은 자폐인이니까 서로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서로 다른 고래이기에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아 소통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존재만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훈이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고래보다는 펭귄, 조금 더 고래보단 약자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로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포유류고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생명체입니다. 즉 남들과 다른 관점과 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놀라운 생각을 떠올릴 때 고래가 등장하는 건 이런 고래가 가진 의외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래는 위험천만한 바닷속에서 헌신적으로 새끼를 키워내는 존재라고 합니다. 고래는 지능이 높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식을 버렸던 우영우의 부모와는 몹시 다른 행동을 보였고 우영우에겐 고래에 대한 동경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고래는 굉장히 소수이자 약자인 개체입니다. 과거의 고래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바다의 보물창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고래를 죽이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죠.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대다수의 입장에서 소수의 존재는 굳이 존재할 필요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없어지는 게 세상에 유익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드라마는 우영우의 이야기를 고래를 통해 표현하며 고래가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고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생태계들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 고래와 같은 소수의 약자들 역시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유의미한 가치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양심과 이성 순수는 방구뽕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방귀뽕을 납치범으로 취급하며 그를 범죄자로 단정지었죠. 우리의 본성과 실리는 방귀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본성과 실리 역시 그다지 약자들을 환영하지 않죠. 그 소수의 약자들 역시 이런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고뇌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마지막에 자신의 역할을 확보한 우영우는 뿌듯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며 생태계의 최상위권으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고래를 우영우는 동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바다 역시 회의실 한가운데 거대한 고래의 그림을 걸어놓음으로써 그런 고래들에게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영우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숨어있는 드라마인데, 먼저 회전문부터 살펴보면 회전문은 남들에게 당연해 보이는 관문이지만 우영우가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남들에겐 당연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왈츠를 추는 것 같이 누군가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가야만 하죠. 남들에게 당연한 관문이지만 우영우에겐 그게 거대한 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리석을로 아름다울 영, 어리석을로. 그 이름처럼 우영우는 그 안에 숨은 지혜를 꺼내기 위해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영우는 겉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약자라고 보기에는 약자보단 강자에 가까운 존재죠. 실제로 드라마 내에서도 과연 우영우가 약자인지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시됩니다. 실제로 현실에 살아가는 자폐인들은 고래보단 펭귄에 가깝습니다. 한바다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죠. 변호사들이라는 물고기도 존재하고 우영우라는 고래도 살고 있고 정훈이라는 바보 같은 펭귄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물고기와 고래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펭귄의 모습은 잠깐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영우가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죠. 어쩌면 우영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편견만을 심어준 드라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대략 2만 명의 자폐인이 있고 그들의 평균 사망 나이는 23.8세라고 합니다. 그들은 통상적인 치료 과정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기에 치료를 할 수 없어 사망하곤 합니다. 우영우처럼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해내는 수준의 자폐아는 극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이후 사람들은 자폐아에게 이 아이는 뭘 잘해요? 라는 잔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를 통해 더 무거운 편견 그리고 족쇄가 그들에게 씌워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과연 이 2만 명의 펭귄 약자들에게 과연 이 드라마가 약이 되었을지 독이 되었을지 묵묵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작품성 자체는 뛰어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드라마를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여기까지 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